얼마 전 강북 삼성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이야기들 오가고 있죠. 예.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찬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이제 저도 이 사건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보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재산 분쟁 같은 거 있는데, 가족 갈등이 있는데 강제로 그 가족을 정신병원에 넣어버렸다. 이런 게 떠오르고, 또 동시에 거꾸로 정반대로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인데 적시에 치료를 받지 않고 본인이 거부해서 사실상 치료만 받으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환자들이 방치되어서 더 큰 사건, 이런 사건 일으킨다. 그러니까 앞은 인권의 문제잖아요. 환자 인권의 문제. 네. 뒤는 또 뭐랄까요. 인권이 아니라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사회가 이 사람을 법적으로 치료받게 만들 수단은 없는가. 두 가지가 충돌하는 사안인데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호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가 오남용되어서 예. 환자 본인의 인권 침해가 되는 부분이 앞에 거고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예. 부분 관련돼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헌법재판소에서 예. 2016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과 법익의 균형이 상실됐다. 그래서 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법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해서 예. 새로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입니다. 관련 법안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보호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예. 대폭 강화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입원 요건이 아주 까다롭게 많이 과거처럼 과거보다 이렇게 그 보호무자 둘과 정신과 전문의가 알아서 이렇게 그렇죠. 하는 정도의 그것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엄격하게 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가족 분쟁이나 뭐 드라마 같은 데도 자주 등장했는데 그 정신과 의사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멀쩡한 가족을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나마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에 그나마 조금 좀 그래도 좀 개선됐다 하는 거고요. 전에는 법도 없이 10여 년 길게는 평생을 그렇게 격리되었던 그 시절이 있었죠. 멀쩡한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진짜로 이상해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 특히 재산 분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았죠. 과거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됐다. 네, 좀 많이 엄격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반대 케이스는. 정반대 케이스는 방치 환자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임 교수님이 이렇게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 가령 예를 들면 중증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예. 현행 제도의 맹점 때문에 이제 치료되거나 보호되거나 관리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사건도 보면 이 환자가 분명한 중증 환자인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네. 이런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증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의 정신보건 체계가 미국식의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관리 체계를 좀 벤치마킹해 가지고 제도화된 건데 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도 안 됐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운영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퇴원하는 환자가 예. 완치돼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 관리돼서 투약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완치는 아니고 이 정도는 사회로 네, 그렇죠. 돌아가서 그러니까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괜찮겠다 싶은 정도. 이 제도의 취지는 단기 집중적 치료 후에 예. 사회 복귀를 예. 제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한 건데 예. 치료가 되어서 투약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정도만 되면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퇴원을 시켰는데 예. 정작 본인이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투약 관리를 스스로 하지 않고 태만히 하게 된 경우에 이제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도면 집에서 그냥 약 먹으면 된다. 예, 그런데 그렇죠. 약을 먹는다는 전제하에서 퇴원시켰는데 그런 겁니다. 본인이 안 예. 먹어버리면 어떡하냐. 안 먹거나 보호무자가 그런 부분을 케어해주고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 가족이나. 부분이 이제 소홀히 되는 경우가 요즘은 더구나 핵가족 사회가 되는 거 그렇죠, 현실에서 방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근데 이 부분을 챙기고자 하는 부분이 건강정신센터라고 정신보건 센터 역할하는 그 기능의 지역 단위의 시설들이 있는데 예. 그 퇴원 환자들이 자연히 이쪽으로 이관돼 가지고 등록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라는 민감정보의 문제 이슈 때문에 예. 보호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등록 환자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등록 환자로 관리율이 서울시만 해봐야 12%밖에 안 되고. 그렇겠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한 80몇 프로 정도는 사실상 입원했다가 재입원 조치가 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신경 써줄 가족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신경 써줄 배우자라든가, 신경 써줄 자식이라든가, 신경 써줄 아주 가까운 친구라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정신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는 집안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관계자들이 다 힘들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성인인 경우에 강제로 어떻게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일반인들은 최근에 왜 PC방에서도 그러니까 이 강력범죄들이 이런 정신질환을 겪는 게 분명한 분들인데 관리가 안 된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대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바로 외래 치료 명령 제도라는 겁니다. 외래 치료. 예, 현재 현행법에도 있어요. 근데 이 맹점이 보호무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예외적으로 돼 있어서 아니 그러면 보호무자가 동의를 하는 비율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겼겠죠. 이미.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케어가 되어지는 그렇죠. 상태에서는 투약 치료가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율배반적인 법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의 제도 개선 조치나 입법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번에 정춘수 의원도 발의가 됐던데 외래 치료 명령제를 보호 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정신복지 센터장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조금 개선되긴 할 텐데 근본적인 부분이 뭐냐면 정신질환자의 케어를 하려고 그러면 현재와 같은 정신보호 전문 요원들 배치 숫자가는 턱없이 부족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 1인당 관리해 줄 사람이 500명 정도가 되는데 정신질환자 환자 관리는 능동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무슨입니까? 대면 접촉을 하면서 제가 집도 방문하고 이러면서 적극적인 그렇죠. 보호를 해주고 투약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려면 지금의 인력보다 아마 10배 이상은 조금 배치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인력의 문제도 있고 인력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건. 현재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주변에 이런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있어요. 그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해법을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신질환에 관한 변호사님 시간이 다 아, 돼버렸어요. 예, 예. 요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네. 문제는 안 왔습니다. 이찬진 변호사였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